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의혹만 증폭시키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면서 특검 도입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이미 전국의 뇌관이 됐습니다. 집권 4년 차 이후에 고질적인 권력 누수를 막고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킹슈맨의 내비게이션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길잡이시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론조사 정말 관심들이 많죠. 네, 왜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조금 다가오고 또 네. 대선이 그렇게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되지?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님들 중에서 가장 중량감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니. 아니, 자세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준찬 소장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정치가 생물인 이유는 여론이 늘 바뀌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토크 들어가기 전에 앞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킹슈맨에서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식 말인데요. 베를린시에서 철거 명령을 잠시 잠정, 보류했다고 합니다. 네, 오창석 의원 한마디 하시죠. 일단은 이 설치 과정 자체가 일단 행정 관할이죠. 밑에 구에서 허락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철거 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던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본안 심사까지 갔을 경우 최대 1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인 것처럼 많이 추측을 하잖아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녀상을 지켜내기 위한 앞으로의 또 활동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C 장원 의원도 한마디 하시죠. 네. 네, 그 독일 그 밑에구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또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이 독일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 역사의식이 굉장히 발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모든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관여가 안 돼 있으면 독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예. 네, 킹슈맨 덕분이다 이런 농담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한 얘기니까요. 저희가 또 무게감 있게 다루는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킹슈맨이. 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관련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대통령 청와대 수사 협조하라. 두 번째, 정의선 시대 시작된 현대차그룹. 세 번째, 민주당 진중권 내세상 설전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최근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여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자, 얼마 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감에서도 공방이 계속되자 어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청와대에 내렸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일요일 날 청와대로 들어오면 만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직접 적극 협조를 지시 내린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문제가 없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단호한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요, 자칫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너무나도 이 수세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 있어서 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이 국정 운영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박시영 대표님께 여쭤볼까 싶은데요. 조금 아까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강기정 수석이 전 수석이 직접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었죠. 들으셨죠? 네, 뭐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대략은 들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강기정 수석이 이제 직접 원래 고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나가서. 이게 되게 좀 캥기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나가기 마련인데 수석이 직접 나갔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 오늘 이야기는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원래 안면이 있던 분인데 광주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일요일 날 이제 만나게 된다. 청와대 안에 본인의 수석 그 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물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돈을 들고 간다, 현금을. 배짱이 어지간한 배짱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삼청동이나 효자동 이런 근처에서 만났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청와대 안에서 만나서 그 강수석의 어떤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금감원이라든가 다른데 뭐 이렇게 노비를 했다든가 어떤 청탁을 했다든가 이런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 이후도 이강세 줬다는 그분은 이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법정에서 두 사람 사기꾼 간에 입장이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이강세 그분은 강기정 수석 만났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 오히려 1,000만 원 받아서 기자들한테 뿌리는 용으로 사용했다는 거고 강기정 수석도 좀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일부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터져 나온 것 중에 강기정 수석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클리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심화의 영향은 어떻게 줄까요?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도 있었고 강기정 수석의 해명도 있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진영 간의 어떤 인식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특히 이제 금융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의혹이 되게 금융사건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워낙 어렵다. 사기꾼들이 막 떠벌리고 다녀 누구 안다 막 그 정치권 인사들 팔고 다니거든요. 실제 만난 적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지층들은 국정 지지층들은 상당히 안도하지 않을까 믿고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내부 보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문제 삼는 부분이 있더군요.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 여권 연루 의혹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명의 입장차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의 지시를 수사에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고 하던데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의 워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적혔다는 문건도 허위로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건은 이제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내부 문건이고요. 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많은 언론들이 이건 사실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문건은 자체 제작됐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는 검사를 16명까지 증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남겼는데요.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된 재반 의혹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성윤 지검장 모두 다 담당자라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이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표님,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 전 행정관, 그분의 남편이 윤 변호사가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
과연 금감원이나 금융위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의혹이 있다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내용도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정의성 시대 시작된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20년 만에 그룹 총수가 교체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도 3세 경영 체제가 시작됐는데요. 새로운 회장의 취임사 함께 보고 오시죠.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신 정몽구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화상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정의선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에 대한 권유는 이미 2년 전부터 있었고, 네. 근데 그 권유가 있기 전부터 사실 누가 봐도 승계할 거라고 다 늘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나와서 회장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달라진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의성 회장이 이제 취임할 때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는 이제 인류와 고객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 정몽구 회장이 취임할 때는 품질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지금의 세계적 위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경쟁을 통해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겠다라는 목표였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류의 미래에 이바지하겠다. 결국 이 수소 경제가 친환경 에너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제 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진 위상을 또 취임사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노사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수평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내비쳐 봅니다. 네, 정의성 체제 현재 숙제가 많죠. 경영권 확보도 있고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있고 최근에 코나 리콜 사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어서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이제 5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고리를 좀 끊어야 합니다.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키우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요즘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중고차 사업을 좀 진출하겠다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호무역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재계가 본격적으로 3자 경영 체제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계속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삼성 관련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역시도 진작에 어쩌면 체계적으로 3자 경영 체제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치 또는 시민사회, 국민과의 관계를 맺는데 좀 서툴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민주당 진중권 내세상 설전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관련 키워드를 이슈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개 네티즌, 삼국지 예형, 7,143건, 국민의당 공부방 강연, 뇌피셜 등이 보입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진영 부대변인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내 세상 같다는 주장이었어요. 뭐 내 세상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서로 이제 내 세상, 네 세상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박진영 부대변인 워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모두 언론이 다 받아 써주니까 메인 포털의 메인 뉴스로 나오고 살맛이 나냐, 신이 나냐, 내 세상 같냐? 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너희 세상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만 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조정래 작가 관련돼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파 관련된 일본 유학 관련된 발언을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원래 원문과 문맥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처음에 쏟아진 내용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사실 듣기만 하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인데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앞에 생략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략됐냐면 반민특위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해 부활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해방 이후에 사실 이제 친일파 단죄, 민족 반역자 단죄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반민특위 사실은 거의 무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시켜야 된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밝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죄악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다녀온 사람들이 뭐 친일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모든 사람을 폄하시켰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맥을 당연히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이 행간과 전문을 읽지 않고 보수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쓴 헤드라인만 보고 그대로 글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네, 이 과정에서 예형이라는 표현이 남았는데요. 킹시민에서 지적인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MC 장원 의원이 네. 그 예형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설전 속에 삼국지 예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독설가입니다. 이 상황과 사람 그리고 진영을 따지지 않고 독설을 남발했는데요. 시체말로 이제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이 조조의 수하였던 황조라는 인물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살해를 합니다. 그랬던 인물인데요. 이 예양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 발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진중권 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 광기에 이른 듯하다.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겠다.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하라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 진중권 전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약하게 해석하면 그냥 진중권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얘기, 강하게 해석하면 계속 그러면 아예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이라는 내용을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중권 전 교수가요, 본인을 일개 네티즌이다. 일개 네티즌의 SNS까지 논평하냐, 해괴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진 교수가 일개 네티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언론들이 그 SNS에 주목하고 인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이제 셀럽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본인이 쓴 거를 지금 그 많은 그 언론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고정 칼럼을 많이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대변인이 저런 성명을 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색적 표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왜 저럴까 민주당이 그만큼 진중권의 어떤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도를 지나친다 판단한 것 같고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민경욱 전 의원이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묘사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언급된 기사 숫자가 7,000건이 넘어간다는 CG를 보시기도 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진 전 교수가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보수 언론은 쏨살같이 그것을 받아쓰는 일종의 진주권 받아쓰기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 전 교수가 지난 6월에는 국민의당이 주최한 온국민 공부방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여권과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죠. 네, 지난 6월 10일 국민의당에서 주최한 이 강연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했던 발언입니다. 전달해 드리자면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 약간 의전 대통령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거고 자기 의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청와대 참모들이 반박을 했죠.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뇌피셜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네, 일단 두 사람이 이제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바로 남겼는데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두 번째,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도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말씀 자료 초안을 올렸다가 직접 연필로 교정한 문안을 받아보고 어떤 때는 자괴감에 빠지고 어떤 날은 안심도 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는 거 보면 핵심을 대통령이 간파하고 있었고 자괴감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훨씬 더 잘 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결국은 또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통치 철학의 문제를 원고 교정의 문제로 바꿔놨다. 맹구 같은 소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첫 번째 워딩이 연설문을 읽어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워딩에서 통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꺾기가 가능한데 처음에 연설문을 읽어보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연설문 얘기를 했더니 말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진정 교수 발언에 대한 인용 보도가 10배가량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조선이나 중앙 등 보수 성향 언론에서 SNS 인용 보도량이 한겨레나 경향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네. 조국 관련 보도가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인용이 됐었는데 반면에 진중권 보도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오마이뉴스에서 좀 분석을 했죠. 네. 그리고 김근식 교수 관련해서도 한 8, 9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인용 보도가. 최근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진영 간의 입장을 바꾼 사람들, 전향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상대 원래 있었던 쪽에 가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건 좌나 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3자 경영 체제가 시작된 현대차 그룹 얘기하고 민주당과 설전 벌이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킹이었습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깔스런 시사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진짜 맛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오. 귀한 우리 농산물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11월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이 됩니다. 부지런하게 미리 배추라도 주문해 놓을까 알아보셨던 분들 배추값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창석 의원, 배추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 8일 기준입니다. 한 포기 가격이 1,418원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38%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 가격이 오르면 이제 몇백 포기, 몇천 포기를 담는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매 가격은 평년 가격에 비유하면 92.9%가 올랐고요. 네. 도매 가격은 83.9%나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포족, 김장 포기족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직접 이제 만들어 먹기보다는 좀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치 생산업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치 생산업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좀 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업계 1, 2위 온라인 쇼핑몰의 김치들이 대부분 현재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업체들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이 원활해지지 않았고 결국은 수요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올해 왜 유독 이렇게 이 배추가 금추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배추 말고 다른 작물들은 괜찮은 겁니까? 사실 다른 작물들도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태풍과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일조량이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농작물 자체가 생산량이 전부 줄었는데요. 올해 추수한 햅쌀 20kg 7만 원이 넘었고요. 무도 4천 원을 웃돌면서 1년 만에 가격이 약 2배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머지 작물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네. 30%에서 최대 80%의 가격이 급등해서 네. 농작물 전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전직 고깃집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고깃값보다도 이 배추값이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값이 올라도 돈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적은데 김치는 무조건 공짜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안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중요한 반찬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경제에 좀 타격을 심각하게 입히기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맛있는 것 먹는 것 말고는 낙이 없습니다. 이 농산물 수급이 어렵다니 참 걱정입니다. 이 마땅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일단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최소 가격 안정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사시에 농가의 산지 폐기 참여
그리고 출하 연기, 조기 출하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평년 도매 가격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격 안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의무 자조금, 그리고 생산자와 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하는 공영시장 도매인 제도 등의 도입에 필요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창석 의원 가끔 혹시 그 직접 요리를 하시기도 합니까? 네, 직접 요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로서 네. 한 말씀 하시죠. 가격 안정제 도입해 주세요. 네, 굉장히 간절해 보였습니다. 예, 마음이 전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에게 김치와 쌀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매일 당연시하던 이 소담한 밥상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10월 말부터는 태풍 이후 심은 배추가 자라서 수확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금치 말고 다시 친숙한 김치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시각 유튜브 댓글도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중권 전 교수 관련된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자, 진 교수는 지금이라도 내 세상으로 가세요. 네, 협박은 오히려 진중권 교수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자, 진중권 그쪽 수준으로 대통령 보지 마시길. 전향한 사람들의 공통점. 도를 넘는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진전 교수 관련된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댓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MC장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후보 대예측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감의 시간이 끝나면 아마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6개월. 지금 네. 이제 국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아직 뭐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준비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 룰을 정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국감이 좀 마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당론을 정해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후보를 낼 건지 말 건지 아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보면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선동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내고 있네요. 네, 네, 두 분들 그렇습니다. 평가해 보시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103석입니다. 네. 개헌 저지선 단독으로 하려면 100석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라든가 선거법 위반 기소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가급적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직 의원들이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전직 의원들은 사무총장이 그만뒀다는 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개월 만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핵심적으로 김종인 사람이거든요. 비대위의 사무총장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동한테 전 의원한테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도봉 쪽에서 나왔던 분인데 또 관악의 오신원 전 의원이 출마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강북의 도봉이라든가 관악은 민주당 쪽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 쪽에서 배지를 달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여권의 강세 지역을 흔들 수 있는 후보들을 미스터 트롯 경연 방식을 통해서 붐업을 시키겠다. 네. 이런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판을 한번 읽어보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들 오창성 의원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야권시장 후보군을 좀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여권시장 후보군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부터 살펴보면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박진 의원, 그리고 지상욱 전 의원이죠. 이혜훈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함합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도 역시 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박영선, 추미애, 우상호, 임종석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박영선 장관은 똑똑하다, 유능하다, 그리고 경제를 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존재감이 좀 커졌죠.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견실함, 지지 강도가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과제일 것 같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능력이라든가 현안 대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다. 이게 장점일 것 같고요. 반면에 다선 의원이지만 좀 중량감이나 대중성 이게 좀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후광 효과, 친문의 어떤 지지 이게 이제 강점이고 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를 좀 잘 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 전대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력과 관련된 운동권,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 조금 거부정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후보들은 중량감도 상당하고요. 대중성도 넓고요.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초선 의원도 많고요. 중진 의원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분들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주로는 지금 아까 있던 원외 인사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구청장으로 살아남았죠. 이번 선거에서. 그런 상징성, 정책 능력. 반면에 이제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선동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오신환 거론했고요. 그다음에 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시문화 씨 남편으로서 또 알려진 바가 있죠.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 리더십 아직은 좀 검증이 덜 된 측면이 좀 있어 보고요. 이혜훈 전 의원도 좀 똑똑하다는 평이 있고 경제를 잘한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약점은 리더십에 대한 아직 검증이 좀 덜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초선 의원으로 최근 나는 임대인이다 해서 굉장히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그 발언이 사실이냐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진 의원 같은 경우도 중진 의원으로서 종로와 강남에서 다 한번 국회의원을 해봤던 그런 어떤 강남과 강북을 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중성은 좀 약한 느낌이 듭니다. 네, 여권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더 어려울 것 같고 야권의 경우는 인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처럼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그럴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세하는 거 아니야. 넘버 2니까 서울시장 자리가. 그러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가급적이면 참신성 있는 후보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을 때는 중량감 있는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또 하나 대선 후보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과제가 있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대선과 서울시장 다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좀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치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궁금한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참신함 대 중량감, 그리고 정당 지지도, 그리고 김정인 리더십 영향력, 그리고 대선과의 함수관계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박시영 의원께서 자세하게 해설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신함과 중량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쪽은 좀 중량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참신한 인물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서울이
서울에서는 과거 이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양당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좀 예상이 되고요. 김종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사람은 아무래도 심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에서 승리한다면 대선을 본인이 뛰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또 서울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댓글 보니까 박시영 대표 도사 기질이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제 있는데요. 지지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도하고 관련성 한번 함수 관계를 좀 짚어주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좀 소폭 빠졌죠. 31.3%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소폭 올라서 30.2. 두 당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 얘기는 최근에 터졌던 라임 옵티머스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혹시 권력형 비리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도층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좀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이렇게 좀 출렁거릴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네, 일단 출렁거릴 것이다. 여기 관련돼서 지금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리더십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먼저 출범시켰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그렇죠. 김정은 리더십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은 유의로 삼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을 좀 밀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거의 된다라고 다 언론에 나왔다가 그러게요. 당일날 교체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당에서 누군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세게.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유의로가 친박 인사긴 하지만 경제에 대한 컨셉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선거를 경제 컨셉으로 좀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데 이게 하루 막힌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알다시피 용병입니다. 용병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으면 김종인 리더십이 확고해지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치 국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대선에 직접 뛰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잠룡들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강조한 것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요.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키자 얘기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답답한 속내를 좀 토로하고 있죠. 결국 야당은 리더십 흔들리는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전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신성 대 중량감. 양쪽 전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두 당이 실제로 그런 전략 끝까지 고수할지는 저는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12월 정도 돼. 왜냐하면 각 당의 경선은 1, 2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2월 달에. 그럼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보내는 게 좋아? 아니면 참신성 있는 인사를 내보내는 게 좋아? 라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상대당의 전략에 따라서 게임 이론처럼 변수가 계속 생기게 되니까요. 자,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과 미래 시장과의 관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정부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미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별로 없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만큼 여권의 핵심 축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를 최대한 모아내는 것이 1차적으로 국민의힘 전략일 거고요.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양호하면 그만큼 민주당은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미래 시장과 미래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창석 의원. 네, 일단 역대 대선 전국 득표율과 그리고 서울 득표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우세한 득표를 했던 사람이 보통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1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죠. 서울 지역이 44%를 득표를 했었고 이해창 후보가 40.8%를 득표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다른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6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18대 선거만 조금 다르고요. 19대 선거까지 모두 서울 지역을 승리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승리했었다. 결국은 서울 지역을 잡는 정당이 대선까지도 유리한 선점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공학적 분석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네. 서울 시민들 조사를 해보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9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좀 피로감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서울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서를 좀 잘 읽어야 할 것 같고, 1차적으로 좀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도시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서울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서울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비전, 정책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후보 대예측을 주제로 심도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치열한 선거 끝에 누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박시영, 오창성 의원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 만나보시죠. 잇따른 임상실험 중단. 왜? 코로나19 가을 재유행 가능성. 네,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1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서 지역 발생이 9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5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이죠.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또 야외 활동이 많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투캉스 시간에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코호트 격리가 됐다, 병원이,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으로 오늘 그 국내 발생 환자 수가 크게 급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부산 요양병원에서 또 8명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제 5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제 하루가 추가돼 가지고 이제 53명으로 확진 환자는 늘어난 상태인데, 문제는 53명 가운데 한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망하신 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은 아마도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입원했던 병실 환자들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8분이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환자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망하기 전에 증상이 호흡곤란이나 발열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 달 동안 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가 퍼졌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8분이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5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부산의 요양병원 근처에 11곳의 요양병원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1곳의 환자와 직원들을 포함해서 1,400명의 이제 검사가 지금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한 달 동안 이제 특정 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었다면 그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잇따른 임상실험 중단, 이유는 뭘지, 미국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또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이 연달아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의 파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이미 한번 임상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임상 중단, 그러니까 영어로 스탑, 네. 그리고 임상 잠시 멈춤. 영어로 포즈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존슨앤존슨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탑이 아니라 포즈입니다. 잠시 멈춤. 잠시 멈춤. 그러니까 근데 잠시 멈춤은 사실은 오히려 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일단 잠시 멈춘 다음에 이 부작용이 이 백신을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하기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검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검 과정에서 이게 심각한 부작용인데 나누고 결론이 나면은 임상 시험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혹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또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존슨앤존슨 외에도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는 항체 치료제는 임상시험 중단 공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미국 그 당국이 임상시험 중단을 내렸을 때는 임상시험 과정이나 혹은 개발 과정에서 그 회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결함을 규제 당국이 발견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기대를 모았던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아마도 포즈가 아니라 스탑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이 잠시 멈춤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출시가 될 치료제의 어떤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이제 꺼림칙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포즈 단계라면, 그러니까 잠시 멈춤 단계라면 보통 어떤 부작용인지를 제약사가 좀 선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어떤 부작용인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과관계에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은 포즈가 아니라 스탑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아마도 그 해당 환자의 이제 특정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역 전문가들이 가을 겨울에 이제 유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추워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특별히 여름에 비해서 더 잘 전파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실내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7말 8초에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반구에 가을, 겨울이 찾아오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실내 활동을 통해서 산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산밀 환경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풍철 이제 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나들이를 통해서 또 사람들 사이 이동이나 접촉이 많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킹시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정치인 대 기자, 프레임 전쟁 시작됐다를 주제로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